안녕하십니까? 인간에 의해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5주차는 이미 안내해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인류 문명 발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인류 문명 발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한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먼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했어요, 그렇죠? 우주 탄생,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그 안에서 그 우주가 탄생하는 가운데에서 또 태양계 또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또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는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구가 생성이 된 지 무려 한 45억 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달이 탄생을 했고 그 지구가 탄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비로소 생명체가 출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 중에서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얘기를 갖다 같이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세계관이 주로 이제 중심을 갖다 이루었냐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인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사의 시작이자 곧 역사를 갖다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는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다.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지구의 지금 이제 지배자로서 가장 최상위의 그런 어떤 이제 지배자로서 지금 인간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최상위 지배자로서 등장을 하기보다는 우주의 탄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탄생 속에서 또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태양계 속에서 겨우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불과 해봐야 45억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구가 태어난 지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한 10만 년 전?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총괄적인 이러한 수준에서 같이 다뤄야 될 것이다. 즉 최근에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중심의 세계사라고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탄생이라는 좀 더 커다란 그런 범주까지 보는 그런 가운데서의 세계사가 시작이 됐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로 이런 빅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두 분, 데이브 크리스천 박사하고 밥 베인이라고 하는 두 분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갖다가 저술을 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힘주어서 그러한 논리를 갖다 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이러한 역사 학계에서도 그렇고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꽤 그래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은 총균쇠라고 하는 이 책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데를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좀 좁혀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류 문명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문명 발달의 동력이 됐었던 것이 무엇인가?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구 문명과 또 아직은 좀 덜 문명화된 아프리카나 뉴기니라든가 이러한 조금은 좀 뒤떨어진 그런 문명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어떠한 데 근원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그리고 연구를 한 그런 분 중에 하나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분은 원래 생물학자세요. 진화생물학자이고 생물학자인데 이렇게 과학을 하던 분이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다 두게 된 거죠. 인류 문명사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그 문명들이 선진 문명하고 아직은 뒤떨어져 있는 그런 문명의 차이에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 읽고 쇼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이제 거꾸로 자, 그럼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기술이라든가 기술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런 이제 과학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개입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기술의 발달, 자연과학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생물체가 존재하는데 우리 인류가 최상위의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됐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책을 통해서 또 밝히게 돼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 총균세라고 하는 요 책,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바로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책, 두 책 중에서 먼저 이 총균세라고 하는 요 책이요. 보이죠? 예. 요 책, 우리 도서관에도 둘 다 있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갖다 소개드리기 위해서 잠깐 들고 나왔는데, 먼저 총균세라고 하는 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총균세, 요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표지로 되어 있는 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책은 좀 잘 양장이 되어 있는 딱딱한 표지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도서관에서도 여러분들이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두께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거의 800페이지 가까운 750, 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서 읽다가 대부분 지쳐서 끝까지 못 읽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고요. 예, 이 책은 서울대학교에서도 대출도서 1위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총균세, 이 책의 경우는 이렇게 원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Guns, Germs and Steel,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총균세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저쪽은 하드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고요. 자, 이 책을 지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1937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 지금 한 86 정도 되시는 분이죠. 그쵸? 예.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요.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연구가예요. 예.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카고 대학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는 UCLA 교수, 명예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 생리학, 그리고 특히 생리학 중에서도 조류, 새에대해서 연구를 갖다 하고 그랬었던 조류학자예요. 그리고 진화생물학자이자 생물지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이력이 독특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 뭐 이것만 해도 벌써 5개국어 아니에요. 또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영어, 당연히 굉장히 언어에 능통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러한 언어의 능력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총균세라고 하는 이 책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문명 3부작, 제3의 침팬지, 섹스의 진화 등 굉장히 많은 책들을 갖다가 서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문명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서술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어떠한 계기를 갖다 통해서 이 바로 총균세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 짓게 되었을까요? 이 책을 갖다 이제 쓰게 됐을까요? 이 총균세의 연구 동기 같이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기니에는 적어도 4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살기 훨씬 전부터죠. 이들은 문화가 다양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죠. 그런데 왜 현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걸까요? 다이아몬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30년 전 해변에서 얄리란 남자를 만나고부터였다. 왜 백인들은 짐이 많은데 우린 유기인들은 짐이 적은 걸까요? 얄리의 질문에 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고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은 생각을 할수록 답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백인들은 짐이 많은데 왜 우린 유기인들은 짐이 적은 걸까요? 네. 이렇게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뉴기니, 조류를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 뉴기니를 갖다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뉴기니의 원주민인 얄리라고 하는, 원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짐이 많은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화물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밑에 쓴 것처럼 이때 백인들이 가지고 들어왔었던 이런 물건들, 이를테면 성냥이라든가 의약품, 의복 또는 손도끼 등등의 이러한 어떤 문명적인 그런 이제 물건들을 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또는 화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랬는데 우리 뉴기니인들은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들, 이 서구 문명인들처럼 이러한 화물들, 이러한 문명적인 물건들을 갖다 만들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한테 던져요. 근데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탁 대답을 못 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로 인류 문명 발달의 동력, 특히 서구 문명하고 그리고 조금 아직은 이제 뒤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뉴기니 이런 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갖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이 서구 문명, 특히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문명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까지 시각이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예. 대륙간 또는 후진국 간의 불균등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랬다는 거예요. 서구 중심의 주의이면서 유럽 중심의 주의이면서 백인 우월주의. 백인이 훨씬 똑똑하다. 머리도 좋고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갖다 가졌었어요. 기존의 세계관.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본래 평등한 것일 텐데, 그리고 얄리라고 하는 뉴기니에 살고 있는 원주민하고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원래 평등하고 동등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다 이제 이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가 뉴기니에서 이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들을 뉴기니인들은 이미 경험으로 체득을 하고 또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래서 실제 불균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총균세 연구의 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갖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의 역사는 세계 정복에 나섰던 유럽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ómo te atreves, indio perro? 그 시작을 장식한 스페인 정복자들. 불과 수백 명의 정복자들이 신세계에 살고 있던 원주민 수천 명을 살해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청과 세균 그리고 강철 덕분이었다. 사실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 정착한 유럽 출신의 사람들이 군사력과 치명적인 세균, 선진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해 계속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일까?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다이아몬드 박사는 세계를 돌며 단서를 찾았다. 그가 열정을 쏟고 있는 이 대담한 연구의 취지는 과거의 비밀을 밝혀내고 현대 권력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제 평생 다시는 청과 세균, 강철에 관한 연구만큼 흥미진진한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와 가난을 만들어낸 것일까? 어떻게 청과 세균, 강철이 세계사의 모습을 바꾸게 된 것일까? 이 청과 균, 세균이죠. 그리고 쇠, 강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류 문명의 역사를 갖다가 분명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 문명하고 아직은 덜 선진화되어 있는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후진 문명들, 개발도상국의 문명들 이런 것들의 차이를 갖다 가져왔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갖다 이제 연구를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결과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요거예요. 대륙간, 특히 서구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나 뉴기니처럼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문명의 차이는 대륙 간의 불균등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로 식용 작물의 분포적인 차이가 크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냅니다. 즉, 종자가 큰 그런 이제 볕과 종자, 씨죠. 씨앗이 비교적 큰 그런 이제 볕과 식물. 왜 볕과 식물을 갖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서구 문명이 되든 아니면 후진 문명이 되든 주로 볕과 식물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밀 또는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는 주로 이제 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밀을 먹는다. 이러한 비교적 주식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곡식 중에서 이 종자가 비교적 큰 그러한 이제 식물종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쭉 살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서아시아, 북유럽, 북아프리카 이게 다 뭡니까? 서구 문명이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를 갖다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서구 문명에 이 지역이 33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지중해 연안이 32종, 영국이 하나. 그래서 33종이 있는데 반해서 동아시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또는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6가지 정도. 주로 이제 벼와 관련된 그런 종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눈 씻고 찾아봤더니 그러한 식물종들이 4종밖에 없더라.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다 합해도 11종 정도라는 거예요. 남북 아메리카 중에서는 북아메리카가 4종, 중앙아메리카가 5종, 남아메리카가 한 2종 정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북오스트레일리아 경우가 2종 정도. 그래서 전부 합해도 56종이에요. 그 중에서 서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를 갖다가 아우르는 비교적 우리가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 문명의 발상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중에 반 이상인 33종씩이나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식물, 식용 작물의 분포적인 차이가 뚜렷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인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갖다 이제 품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의문들을 갖다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갖다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예. 초기에 우리 인류가 처음에는 농경을 갖다 정착하는 농경을 갖다 하지 않고 처음에는 수렵, 그쵸? 사냥을 하거나 채집, 어떤 나무나 열매, 나무에 이제 달린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래서 먹거리를 갖다가 삼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유랑민 생활을 갖다 했었던 거예요. 유랑민 생활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빨리 사냥을 하고 그러려면 기동성도 있고 민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거를 다 따먹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동물이라든가 사냥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냥하기 힘들면 또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지품을 간소화하고 또 같은 무리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수렵채집민이 아이를 갖다가 자기 자손을 갖다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갖다 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즉 스스로 걸어서 움직일 때까지는 또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 정도의 아이만 안고 뛰든지 또는 걸어서 움직이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아이의 걸음이 빨라질 때까지 어느 정도 빨라질 때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구 증가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수렵 채집을 이렇게 수렵 채집을 하는 경우에는 사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열매를 갖다 따먹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수렵 채집민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길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낳고 길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욕을 하거나 또는 낳게 되면은 유아를 갖다 살해하거나 또는 낙태를 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갖다 통해서 대략 한 4년 정도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것처럼 한 5살 정도 되면은 손잡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년 정도의 터울을 갖다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민족의 경우에는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농경민족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떤 작물을 갖다 재배를 해서 주식을 삼게 되는 그런 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하게 되는. 정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갖다가 낳고 나서도 그 다음에 왜? 정착을 하면서 키우게 되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기동성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는 대략 한 2년 정도 간격으로 아이를 갖다 이제 낳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는 결국은 농경정착 생활을 갖다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작물을 갖다 재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식량을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한 군데 많이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잉여 생산물이 있다 보니까는 충분히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쌓아놓고는 겨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그쵸? 또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는 뭐에다가 이제 눈을 돌리겠어요? 조금 더 생활을 하는데 편리한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인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사회적 동물로서 같이 어떤 무리를 갖다 지어서 사회를 갖다 이루어가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건데,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을 통솔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우두머리도 생겨야 되고, 그러한 소위 정치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이러한 체제들이 점점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윤택한 생활, 편리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기술의 발달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 각종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조금 더 예를 들어 추수를 하는데도 잘 자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구석기에서 즉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고 또는 깨트리고 했었던 거에서 이제 깨트리고 했었던 구석기에서 이제는 갈아서 만드는, 그렇죠? 신석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고, 또 청동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발전 과정에서 이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비슷한 무리들 간의 어떤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이라든가 칼, 이러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근거가 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되게 되는 거예요. 농경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농경 정착 생활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먹게 되는 주식,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곡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주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들이 발생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런 작물들이 분포를 했고, 그에 비해서는 아프리카라든가 뉴기니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그런 주식이라든가 농작물화된 이러한 농경 발달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작물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차이는 또 무엇이었냐? 첫 번째가 농작물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이런 거였었다는 거예요. 가축의 분포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가축,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포유류들. 물론 포유류뿐만이 아니에요. 포유류는 돼지, 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러한 또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닭이라든가, 그쵸? 오리라든가 이러한 이제 조류의 경우에도 이제 가축이잖아요. 그런 가축의 분포도 이제 보게 되면은 후보종들이 유라시아,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서아시아, 유럽, 이런 유라시아 대륙에는 72종이 후보종이었어. 가축화하기에 적합한.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고 하기에 적합한 것이 72종 중에서 실제로 가축화된 종이 13종이었었다는 거야. 무려 18%. 그런데 반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후보종이 51종씩이나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축화된 종이 한 종도 없어요.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 제브라, 얼룩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질이 워낙 난폭하고 급변하고 그래가지고요, 아직도 가축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한 종도 못했다는 거예요. 남북 아메리카 후보종이 24종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축화된 것이 한 종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는 라마 또는 알파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 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후보종이 한 종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캥거루, 코알라, 이거 가축이 안 돼요. 얘네들도 난폭하고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 종도 가축화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유라시아에서.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유라시아, 이
부근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에서는 이미 동물 종들 중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비슷한 포유류의 가축화가 거의 이루어진 데 반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는 가축화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정도의 한 종 정도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가축화의 차이는 이런 점에 이제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기에 유명한 첫 문장에 어떠한 대목이 나오냐면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그 가정, 불행한 가정마다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톨스토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결혼 생활이라든가 행복한 가정을 갖다 이루려고 하면은 수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잘 맞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은 실패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거나 피하는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갖는다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가축화되기 위한 동물이라고 하는 차이점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여건들이 서구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유라시아를 갖다가 통해서는 그 가축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축화해서 기르고 온순하게 일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 반해서 얼룩말이라든가 페카리처럼 가축화가 적합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난폭하거나 굉장히 변덕이 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축화에 성공하지 못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측면에서는 대형 포유류의 가축화 시기 대략 개의 경우가 한 10,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남아시아, 중국, 북아메리카를 통틀어서 양의 경우가 한 8,000년, 염소, 돼지 또 마찬가지 8,000년 정도. 그 다음에 소가 한 6,000년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비교적 최근에 가축화가 된 거예요. 4,000년 정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4,000년 전에 가축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소, 당나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소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농경, 그쵸? 농사를 짓고 그런데도 지금 쓰고 있어요, 실제로. 또 고기도 먹고. 그런데 4,000년 정도. 라마 또는 알파카라고 얘기하는 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에 있는 요 경우가 3,500년 정도.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낙타 같은 경우, 그쵸? 지금 이제 가축화돼가지고 짐도 나르고 하잖아요. 단복 낙타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또는 쌍복 낙타, 아라비아에 있는 이 경우 불과 2,500년 전에 가축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도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디예요? 여기 아프리카 있나요? 없잖아요. 주로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서구 문명의 발상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주로 이러한 이제 가축화된 그런 이제 포유류들이 많이 분포를 했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제레드 다이먼드 교수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